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아카이브에 올라온 딥코드, 오픈 에이전틱 코딩이라는 최신 논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복잡한 과학 논문에 AI한테 주면 그걸 완벽하게 작종하는 코드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분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정보는 너무 많은데 AI가 기억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페이지짜리 논문을 AI가 한 번에 다 이해하고 코드로 옮긴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바로 그 지점. 그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논문에서 딥코드라는 걸 소개하더라고요. 이걸 뭐랄까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 똑똑한 교통경찰이라고 비유하던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보를 그냥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네 가지 핵심 기술로 잘 조율을 해주는 거죠. 네 가지요. 네. 첫 번째가 청사진 추출이라는 건데요, 이건. 아, 잠시만요. 그 청사진이라는 게 마치 설계도처럼 코드의 큰 그림만 먼저 싹 뽑아낸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전체 코드를 다 짜기 전에 구조부터 잡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이 상태 저장 코드 메모리예요. 상태 저장 코드 메모리요? 네, 쉽게 말해서 AI한테 작업 노트를 하나 주는 겁니다. 방금 내가 무슨 함수를 만들었고 어떤 변수를 썼는지 계속 기록하고 참고하게 만드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 금방 까먹지 않게요. 그렇죠. 기존 AI들이 약간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 같았다면 이제는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와, 그 작업 노트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뭔가요? 세 번째는 검색 증강 생성입니다. 이건 뭐랄까 똑똑한 오픈북 시험 같은 거예요. 오픈북 시험이요? 네. AI가 모든 걸 외우는 대신에 코딩하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인터넷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예제 코드만 정확히 찾아서 참고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이 바로 폐쇄 루프 오류 수정입니다. 폐쇄 루프 오류 수정.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그러니까 코드를 짜다가 에러가 나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고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기가 짠 코드를 다시 읽어보고 스스로 디버깅까지 끝내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좀 공장과학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맞아요. 이론은 정말 그럴듯한데, 그래서 이 딥코드라는 교통경찰이 실제로 일을 얼마나 잘했나요? 결과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페이퍼벤치라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여기서 기존의 유명한 상용 AI 에이전트들을 그냥 압도해버렸고요. 압도했다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재현성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 지표에서는 최고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인간 전문가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인간 전문가보다 뛰어났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코드를 더 빨리 짰다는 건가요? 아니면 버그가 더 적었다는 건가요? 둘 다 해당됩니다. 주어진 논문을 바탕으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그리고 오류도 더 적게 최종 코드를 만들어냈어요. 와, 사실 연구자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 정말 멋진 논문을 보고 이거 내 연구에 적용해봐야지 했다가 그 코드 재현 단계에서 몇 주, 어쩌면 몇 달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바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 기술이 없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령 암 치료법에 대한 획기적인 논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전 세계 연구자들이 몇 달간 끙끙댈 필요 없이 단 몇 시간 만에 이 AI가 코드를 짜서 바로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망한 연구에만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학의 발전 속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이네요. 네, 다만 이 논문은 기존 연구를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네요. 만약 이 기술이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데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 아이디어가 실제 작동하는 코드가 되는 그 사이의 간극이 거의 사라진 세상 말이에요. 당신이라면 이 강력한 도구로 무엇을 가장 먼저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오픈AI의 최신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와, 이건 뭐랄까 AI가 너무 빨라져서 기존 경주 트랙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그런 상황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훨씬 더 어려운 경기장을 그냥 지어버린 거죠. 아, 그게 바로 프론티어 사이언스 벤치마크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AI가 단순히 지식을 막 외우기만 하는 똑똑한 앵무새냐? 아, 그냥 암기만 하는. 네. 아니면
여러 단서를 조합해서 범인을 찾는 탐정, 즉 추론을 하는 존재냐는 거죠. 그 차이가 이 숫자 하나로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불과 2년 전이었죠. GPT-4가 전문가용 과학시험에서 39%를 받았었죠. 네, 39%요. 그런데 이번 GPT-5-2는 같은 시험에서 92%를 받았다고요? 와, 이건 거의 F학점 받던 학생이 2년 만에 수석 졸업을 해버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기존 시험지로는 더 이상 변별이 안 되는 이른바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포화 상태. 다들 만점을 받아버리니까 누가 진짜 뛰어난지 알 수가 없게 된.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시험지가 필요해진 거죠. 그럼 이 새로운 시험, 프론티어 사이언스는 대체 얼마나 독하게 만들었길래 변별력이 있다는 건가요? 크게 두 종류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요? 네, 하나는 올림피아드 트랙인데요. 말 그대로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들이 어디 한번 풀어봐라 하고 만든 문제들이에요. 와, 출제자부터가 인간계 최강자들이네요. 네, 정답이 명확한 대신 초고난도 문제들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리서치 트랙입니다. 리서치 트랙? 이건 박사급 과학자들이 실제 연구처럼 설계한 정답이 없는 개방형 문제들이에요. 아, 이런 현상이 있는데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해봐라. 뭐 이런 식이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화학 문제 예시를 보니까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뭐 B1이 브롬수와 반응해서 B2가 되고 이게 네, 그렇죠. 그냥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화학 추리 소설 한 편을 뿌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 추리 과정을 평가하는 게 이 벤치마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채점 방식도 아주 독특해요. 채점 방식이요? 어떻게 다른가요? 특히 리서치 트랙은 단순히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10점 만점의 기준표를 사용합니다. 그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평가하는 거죠. 흥미로운데요? 그럼 채점은 누가 하나요? 여기서 더 재밌어집니다.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AI, 바로 GPT-5가 채점을 합니다. 잠깐만요. AI가 AI를 채점한다고요? 네, 그건 마치 학생이 자기 시험지를 직접 채점하는 느낌인데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인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오픈 AI도 당연히 그 점을 고려했겠죠. AI 채점관이 아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답뿐만 아니라 그 답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의 허점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아, 오히려 인간보다 더 꼼꼼하게 중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시험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역시 GPT-5.2였는데요. 올림피아드 트랙에서는 77%. 77%면 굉장히 높은데요. 대단하죠. 그런데 리서치 트랙에서는 25%를 기록했습니다. 25%요? 네. 제미나이 3 프로도 올림피아드에서는 76%로 거의 비슷했고요. 77%는 대단한데 25%는 생각보다 많이 낮네요. 이 점수 차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77% 대 25%라는 숫자가 현재 AI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죠. 아, 이제 AI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자가 됐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정의된 복잡한 문제는 정말 훌륭하게 풀어내요. 그게 77%의 의미군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수석 과학자는 아니란 뜻입니다. 아하, 푸는 능력과 창조하는 능력 사이의 격차. 바로 그 격차가 이 25%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조수는 될 수 있어도 아직 연구실의 주인은 될 수 없다. 현재 과학자들이 AI를 쓰는 방식과도 딱 들어맞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25%라는 숫자가 현재 AI의 명확한 한계선인 셈입니다. 잘 정의된 작업은 AI로 가속화시키되 무엇을 연구할지, 그 결과가 타당한지 검증하는 핵심적인 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짚어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겠네요. AI는 이제 전문가 수준의 정해진 문제는 기가 막히게 풀지만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지는 정답 없는 문제 앞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리고 프론티어 사이언스는 바로 그 현재 주소를 정확히 보여지는 이정표고요. 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인정하듯이 이 벤치마크는 AI가 진정으로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는 능력 자체는 측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 AI가 우리가 던져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날이 온다면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AI가 인류가 아직 던져보지 못한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지난 11월에 막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AI 연구 논문 클라라, 연속적 잠재 추론을 통한 검색과 생성의 연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RAG 기술 있잖아요. 네, 검색 증강 생성이요. 바로 그 RAG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데요. 이 복잡해 보이는 기술이 어떻게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AI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핵심만 빠르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현재 LLM이 방대한 정보를 검색해서 답변을 생성하긴 하는데 사실 이 검색 과정하고 생성 과정이 서로 따로 최적화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 따로 논다는 거죠? 맞아요. 마치 도서관 사서랑 작가가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일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비유가 재밌네요. 사설한 작가라.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클라라는 바로 이 두 과정을 하나의 연속적인 공간에서 통합하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클라라는 도대체 어떻게 검색이랑 생성을 하나로 묶는다는 건가요? 핵심은 임베딩 기반 압축하고 공동 최적화 이 두 가지입니다. 압축과 최적화요? 네, 먼저 클라라는 외부 정보를요. 의미는 풍부하면서도 검색하기 쉬운 압축 벡터라는 걸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압축된 정보의 순위를 매기는 부분, 그러니까 리랭커라고 하죠. 네네. 이 부분하고 또 답변을 생성하는 제너레이터 부분을 하나의 언어 모델링 손실함수로 동시에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그러니까 좋은 자료를 찾는 능력이랑 그 자료로 좋은 답변을 만드는 능력을 한 번에 평가하고 개선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정확합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논문에서는 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하던가요? 네, 물론입니다. 여러 질의응답 벤치마크 실험에서 시에라라가 최고 수준의 압축이랑 재순위 지정 성능을 보여줬다고 해요. 오, 최고 수준이요. 네, 종종 텍스트 기반으로 미세 조정한 다른 모델들을 능가하는 결과였죠. 이론적으로 검색의 관련성이랑 답변의 품질을 일치시키려는 시도가 실제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CLR라는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AI가 외부 지식을 가져와서 활용할 때 단순히 정보를 찾아서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맞아요. 처음부터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정보를 찾는 훨씬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지금 질의응답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처럼 검색과 생성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통합 최적화 방식이 단순한 사실 검색을 넘어서요. 여러 단계의 복잡한 추론이나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한 작업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아마도 AI의 추론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AI가 아주 그럴듯하게 또 자신감 넘치게 거짓말하는 그 환각 현상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사실 AI와의 신뢰 문제랑 바로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무려 65명의 연구자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그 결과물인 RSIV에 올라온 최신 연구 논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논문 제목은 The Facts Leaderboard, 대규모 언어 모델의 사실성 종합 벤치마크인데요. 여기서 이제 RSIV라고 하면 보통 동료 심사를 거치기 전에 연구 결과를 좀 신속하게 공유하는 그런 온라인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논문은 그러니까 AI가 얼마나 진실만을 말하는지 측정할 새로운 표준자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시도인 거죠. 65명이요? 와, 이건 거의 어벤져스급 팀이네요. 하하, 네. 그만큼 이 문제가 정말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는 증거겠죠. 그럼 이 팩트 리더보드라는 게 기존의 평가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단순히 정답률만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리더보드는 AI의 사실성을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요. 4가지 다른 상황을 설정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아, 4가지 상황이요? 네,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종합능력 평가 세트인 셈이죠.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Facts
멀티모덜입니다. 멀티모달? 네. AI에게 이미지를 딱 보여주고 이 사진 속 에펠탑은 밤에 찍은 건가요? 낮에 찍은 건가요? 이렇게 이미지에 기반한 질문에 얼마나 사실적으로 답하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아, 시각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보는 거죠. 단순히 텍스트만 아는 걸 넘어져서 이제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능력까지 테스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텍스트 파라미터입니다. 이건 외부 정보 없이, 그러니까 모델이 이미 학습해서 내부에 저장된 지식만으로 질문에 답하게 하는 거예요. 아, 닫힌 책 시험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이른바 닫힌 책 시험이죠. 세상의 기본적인 사실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상식 퀴즈 같네요. AI가 얼마나 박학다식한지 보는 거군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팩트 검색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아, 검색. 최신 정보나 모델이 잘 모를 법한 질문을 던지고요. 인터넷 검색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지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AI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환각을 일으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테스트는 AI가 검색 도구를 그냥 쓰는 척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사용하는 건지 그걸 정확히 짚어냅니다. 와, 정말 필요한 테스트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팩트 그라운딩입니다. AI에게 특정 보고서나 기사 같은 문서를 주고 질문에 답할 때 오직 그 문서에 있는 내용에만 근거해서 답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제가 예전에 법률 문서를 요약해달라고 했는데 AI가 멋대로 관련 없는 판례를 지어내서 엄청 곤란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바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테스트군요. 정확합니다. 외부 지식을 막 끌어오거나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주어진 정보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를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채점 방식도 꽤 흥미롭습니다. 오, 어떤데요? 사람이 직접 채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동화된 심판 모델, 즉 다른 강력한 AI 모델을 심판으로 활용해서 답변의 점수를 매겨요. 잠깐만요. AI가 다른 AI를 채점한다고요? 네, 만약에 그 심판 AI가 편향되어 있으면 어떡하죠? 그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논문에서도 당연히 그 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심판 모델을 교차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편향을 줄이도록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아, 완벽하진 않지만 인간 심사위원단이 가질 수 있는 피로나 비일관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우리는 AI의 사실성을 그냥 막연히 좋다가 아니라 이미지 이해 능력, 암기력, 정보 검색 능력, 자료 분석 능력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항목으로 쪼개서 볼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개발자에게는 모델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주는 성적표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사용자, 바로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목적에 맞는 AI를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관련 작업을 많이 하시면 멀티모델 점수를, 긴 보고서 요약이 필요하시면 그라운딩 점수가 높은 모델을 고를 수 있겠죠. 훨씬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과연 얼마나 게을리하게 될까요? 리더보드의 높은 점수가 과연 언제쯤 우리의 비판적 사고를 멈추게 할 만큼 충분한 권위를 갖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해커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네,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 논문이 하나 공개됐죠? 맞습니다. 저희가 ROXBI에 공개된 그 논문을 입수했는데요. 이게 실제 기업 환경에서 AI 에이전트랑 또 인간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실력을 겨룬 최초의 포괄적인 평가 보고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대결을 펼친 기록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과연 누가 이겼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땠는지, 이게 앞으로 뭘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좀 해볼까요? 연구 배경을 보니까 이게 그냥 작은 테스트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무려 12개의 서브넷에 호스트가 약 8,000개나 있는 그런 대규모 대학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했어요. 와, 8,000개요? 네, 여기서 10명의 인간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여러 AI 에이전트가 네트워크 취약점을 찾는 말 그대로 대결을 펼친 거죠. 참가자 중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아르테미스라는 새로운 AI 에이전트입니다. 아르테미스요. 이게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동적으로 프롬프트를 만들고 여러 하위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일종의 다중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중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요.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한 팀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발견된 취약점을 자동으로 분류까지 하고요. 기존 AI랑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아주 강력한 경쟁자였던 거죠. 와,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전체 2위를 차지했어요. 네, 2위요. 네, 10명의 인간 참가자 중에 무려 9명을 앞지른 성과였습니다. 잠깐만요. 10명 중에 9명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이건 뭐 그냥 잘했다 수준이 아닌데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게 단지 순위만 높은 게 아니거든요. 아르테미스가 총 9개의 유효한 보안 취약점을 찾아냈고 제출한 내용의 82%가 유효한 걸로 판명됐어요. 82%나요? 네, 기술적인 정교함이나 뭐랄까 결과물의 품질 면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간 참가자랑 거의 필적하는 수준을 보여준 거죠.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AI가 인간 전문가 대부분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AI가 가진 그 인간이 따라하기 힘든 명확한 강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체계적인 검색 능력과 병렬적인 수행 능력입니다. 수많은 가능성을 정말 지치지 않고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건 정말 인간이 이길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용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아르테미스 일부 버전의 시간당 운용 비용이 18달러에 불과했거든요. 18달러요? 네. 근데 전문가는 시간당 60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와, 3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이제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AI에게도 명확한 한계점들이 드러났거든요. 어떤 한계점들이었나요? 예를 들면 인간보다 잘못된 경보를 울리는 비율, 그러니까 오탐지율이 더 높았고요. 특히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GUI 기반 작업에는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복잡하고 직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네,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르테미스 같은 AI가 아직 인간 전문가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에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방어하는 쪽에서 AI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반대로 공격하는 쪽에서는 어떨까요? 아, 앞으로 우리는 인간 해커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치지 않는 AI 해커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새로운 위협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인공지능이 복잡한 수학 정리를 증명하는 분야에서 정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최신 연구 논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시드 프로버 1.5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이게 불과 며칠 전에 발표됐죠? 네, 인공지능이 이제 단순히 계산을 넘어서 정말 수학자처럼 추론을 한다는 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인지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논문이 다루는 핵심 과제부터 짚어주시죠.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을 써서 수학 정리를 증명하게 하는 건데요. 네. 이게 그냥 답만 찾는 게 아니라 린 같은 형식 언어로 증명을 해야 해요. 아, 형식 언어요? 그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말이랑은 많이 다른가 보네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쓰는 말에는 뭐랄까 모호함이 섞여 있잖아요. 그쵸. 대충 알아서 같은 게 통하죠. 맞아요. 하지만 린 같은 형식 시스템은 그런 모호함이 전혀 없는 100% 논리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확률과 뉘앙스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 모델에게는 그야말로 극악의 난이도였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엄격함의 벽을 기존 모델들은 넘지 못하고 있었군요. 네, 계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럼 이 시드 프로버 1.5는 그 어려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핵심은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에요.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요? 네, 이 AI는 그냥 교과서만 보고 공부한 게 아니라 린이라는 시스템과 직접 부딪히면서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며 경험을 쌓습니다. 아, 마치 요리사가 토스트를 수백 번 태워보면서 토스터 사용법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과 약간 비슷하죠.
와, 그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교과서만 본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진짜 체득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AI는 초당 수백만 개의 수학적 토스트를 태우면서 논리의 규칙을 스스로 깨우친 거예요. 그럼 논문에 나오는 그 TTS 워크플로우라는 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TTS는 그 간극을 메워주는 아주 숙련된 현장 감독 같은 역할을 해요. 현장 감독이요? 네, 우리가 튼튼한 벽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인간의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벽돌을 XYZ 좌표에 정확히 놓아라 같은 아주 정밀한 설계도로 번역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AI가 견습생처럼 직접 배우는 방식이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가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데요? 일단 학부 수준 문제인 퍼트넘 벤치의 88%, 그리고 대학원 수준인 페이트 H의 80%를 해결했어요. 88%랑 80%요? 네, 심지어 박사 수준인 페이트렉스 문제도 33%나 풀어냈고요. 와,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2025년 퍼트넘 수학 경시대회 문제 있잖아요. 퍼트넘 경시대회요? 잠깐만요. 그거 영재들 중에서도 최고들만 나간다는 그 악명 높은 대회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 대회 문제 12개 중 11개를 단 9시간 만에 풀어냈어요. 9시간이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이 모든 성과를 기존 최고 성능의 방법들보다 훨씬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 해냈다는 겁니다. 더 적은 자원으로요? 네,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효율성까지 잡은 거죠. 와, 이건 정말 그래서 논문에서 이 접근법이 형식 수학 추론의 미래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성능 수치가 오른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달성한 방식 자체가 진짜 혁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잠시 한 발 물러서서 보죠. 이 발견이 수학자가 아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수학 잘하는 AI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AI가 양질의 형식적 피드백을 통해서 복잡하고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스스로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뜻이니까요. 아, 이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방식이 수학을 넘어서 다른 여러 분야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듣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이 논문은 형식 수학에 집중했지만요. 네. 만약에 말이죠. 이 효율적인 경험학습 접근법을 법률이나 복잡한 소프트웨어 공학 아니면 신약 개발처럼 그들만의 엄격한 형식 시스템을 가진 다른 분야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돌파구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내주신 4DRCPT 논문, 와, 정말 흥미롭게 읽었어요. AI가 비디오를 볼 때 그냥 뭐랄까 화면 속 이미지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넘어서 이제 우리처럼 3차원 공간이랑 시간의 흐름, 이걸 합쳐서 4D로 세상을 보게 하겠다는 건데 정말 야심찬 시도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AI는 영상 속 고양이 사진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도 그 고양이가 소파 뒤로 점프해서 숨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공간, 즉 3D랑 시간 1D가 합쳐진 이 역동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게 바로 4D 인식 능력인데 기존 AI들한테는 이게 큰 산이었던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스냅샷의 천재에서 이제는 움직이는 세상의 맥락을 읽는 전문가로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이 논문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3가지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새로운 뇌라고 할 수 있겠네요. 4D LGPT라는 모델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동영상 속에서 3차원 공간 정보랑 시간의 흐름을 같이 잡도록 특별히 설계된 거예요. 단순히 프레임들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축 위에서 객체들의 공간적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는 거죠. 새로운 뇌를 만들었다면 그걸 또 똑똑하게 가르치는 방법도 필요했겠네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무기, P4D, 맞죠? 지각적 4D 쟁류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P4D는 뭐랄까? 족집게 과외 같은 거예요. 이미 4D 세계를 통달한 아주 똑똑한 선생님 AI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 AI가 알고 있는 모든 비법과 핵심 지식을
학생 AI인 4D RGPT한테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죠. 쪽지처럼 요약해서요. 아, 그러니까 학생 AI는 처음부터 막 모든 걸 배우느라 고생할 필요 없이 선생님의 핵심 노하우만 쏙 흡수해서 빠르게 똑똑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AI 훈련에 일종의 가성비 개념을 도입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덕분에 추가적인 계산 비용 없이도 성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무기인데 이게 또 아주 재미있어요. 바로 R4D 벤치라는 새로운 시험을 직접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자기들이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평가할 시험 문제까지 직접 출제했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기존 시험으로 평가하는데 이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기존 시험들이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다고 본 걸까요? 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험들은 AI에게 뭐랄까, 이 영상에 차가 있나요?처럼 좀 정적인 질문을 하는 수준이었어요. 아, 네. 하지만 R4D 벤치는 예를 들어 영상 5초 지점에 화면 왼쪽에서 나타난 파란색 차가 빨간색 차를 추월하나요?처럼 훨씬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일종의 AI용 고난도 실기 시험인 셈입니다. 자신들의 모델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그에 걸맞은 어려운 시험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래서 그 까다로운 시험에서 결과는 어땠어요? 채점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4D RGPT는 기존의 6개 벤치마크에서도 평균 5.3%나 성능이 올랐고요. 자기들이 만든 그 어려운 R4D 벤치 시험에서도 기존 모델들보다 4.3%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건 4D 신호를 정말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AI가 단순히 영상 속 무엇이 있는지를 넘어서 객체들이 3D 공간 어디서 또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영상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예를 들면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처럼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반응해야 하는 분야에서 AI의 역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AI가 이렇게 인간처럼 우리 세상을 4차원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와 맥락을 이해하는 파트너 사이의 경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AI 에이전트 훈련에 관한 최신 논문 턴 PPO인데요. 네. 사실 요즘 AI랑 좀 길게 대화하다 보면 얘가 방금 내가 한 얘기를 까먹었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있죠. 분명히 대화의 맥락이 있었는데 갑자기 길을 잃는 느낌이 들 때요. 네, 바로 그거요. 이 논문이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작업을 AI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논문도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거든요. 기존에 쓰이던 GRPO 같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있긴 한데 이게 좀 뭐랄까 훈련 과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 불안정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대화가 길어지고 여러 턴을 오가면 방향을 잃기 쉬웠던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더 안정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PPO라는 좀 더 안정적인 알고리즘을 먼저 검토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 다중턴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게 바로 오늘 주제인 턴 PPO인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이 다중턴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게 새로운 관점을 적용한 거죠. 그렇군요. 대체 어떤 아이디어로 그걸 가능하게 한 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핵심이 뭔가요? 핵심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발상의 전환에 있어요. 발상의 전환이요? 네. 기존 방식은 AI의 모든 행동을 아주 작은 단위, 그러니까 토큰 수준에서 평가를 했어요. 토큰 수준이요? 네. 그건 거의 단어 하나하나를 붙잡고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생각만 해도 피곤하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이나 문맥을 놓치기 쉽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턴피포는 그 점을 파고든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즉 토큰이 아니라 대화의 한 단위인 턴, 전체를 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요. 아, 턴 단위.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 이 한 묶음을 통째로요. 네. 제가 질문하고 당신이 대답하는 이 한 묶음을 턴으로 보고
이번 턴의 대화는 전체적으로 괜찮았어. 또는 좀 아쉬웠어.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와, 그 비유가 정말 딱 와닿네요. 단어 하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방금 그 문장은 전체적으로 좀 어색했어 라고 피드백을 주는 거랑 비슷하군요. 훨씬 효과적이겠는데요? 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AI가 장기적인 목표를 더 잘 이해하고 대화의 맥락을 유지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네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걸 어떻게 증명했는지도 궁금해요. 논문에 나온 웹숍이랑 소코반이라는 테스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웹숍은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 환경이에요. 쇼핑몰이요? 네, 파란색 울 스웨터를 찾아서 장바구니에 담아줘 같은 여러 단계의 지시를 AI가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보는 거죠. 아하. 그리고 소코바는 우리에게 창고지기로 알려진 고전 퍼즐 게임이잖아요. 네네, 알죠. 상자 미는 거. 맞습니다. 상자를 밀어서 목표 지점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 능력을 테스트하기에 아주 좋거든요. 아하. 그럼 하나는 실용적인 지시 따르기, 다른 하나는 순수한 논리적 계획 능력을 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턴 PO가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성격의 환경 모두에서 기존 방식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와. 그저 평가의 단위를 토큰에서 턴으로 바꾼 이 작은 변화가 AI의 문제 해결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 거죠. 결국 이 논문의 핵심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거네요. 그렇죠. AI를 훈련시킬 때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대신 대화의 한 흐름, 즉, 턴 전체를 보고 평가하니까 훨씬 더 똑똑해졌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AI 훈련의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AI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던져주고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AI가 단어와 문장을 넘어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의도를 파악하도록 훈련받는다면 네. 단순히 주어진 작업을 잘하는 비서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뭐랄까 창의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앞으로 AI와의 협업이 어떤 모습일지 다시 한번 상상해보게 됩니다.